새로운 미래가 온다. 다니엘 핑크. 다니엘 핑크는 논리적이고 선형적 능력,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능력을 요구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창조의 능력, 공감의 능력,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 하이 컨셉의 시대로 천천히 이동해 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저자는 이런 미묘한 사회 변화를 전망하며 흥미롭고 생생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미래에 갖춰야 할 인재의 조건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간의 미래에 대한 저자의 날카롭고도 유쾌한 시선, 그리고 해박함과 깊은 성찰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지난 수십 년 세월은 특정한 형태의 사고를 가진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코드를 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계약서를 작성하는 변호사, 숫자 처리에 뛰어난 MBA 등 이러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미래는 다양한 사고를 가진 각양각색의 사람들, 즉 창작하는 사람,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패턴을 읽는 사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등 그러한 사람들의 시대다. 그들, 즉 예술가, 발명가,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남을 돌봐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 큰 그림을 그리며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 사고하는 사람 등은 이제 풍요한 사회적 보상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현재 몇몇 선진국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 아직은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지각 변동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논리적, 선형적 능력,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능력 등을 요구하는 정보화 시대의 경제와 사회 속에서 창조의 능력, 공감하는 능력,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 하이 컨셉의 시대로 천천히 이동해 가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세상에서 빛나는 결실을 거두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직장 생활에 불안을 느끼거나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닥쳐올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앞서가기를 원하는 기업가 및 비즈니스 리더들, 자녀들이 미래 사회를 잘 준비하기 바라는 부모들, 창의성과 감수성이 발달했으나 정보화 시대의 그 뛰어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부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에서는 큰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1장은 이 책의 핵심 주장들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제공한다. 2장에서는 우리의 좌뇌와 우뇌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개인의 자질을 엿보기 위해서는 왜 우리 뇌의 구조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세 가지의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 요소, 즉 풍요, 아시아, 자동화가 우리를 하이 컨셉의 시대로 이끌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특히 좌뇌형 사고를 가진 독자들이 각별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4장에서는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왜 이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지 조명한다. 2부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에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하이 컨셉,
하이터치 재능에 대해 설명한다.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가 그것이다. 나는 이들 6가지 재능마다 각각 한 장씩을 할애해 각각의 재능이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오늘날에는 지나간 시대에 힘을 발휘했던 기술들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잘것없거나 가치가 낮다고 인식되었던 능력들, 즉 창의, 공감, 유희, 의미가 이제는 한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혼란 속에 빠지게도 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회를 맞아 이 책을 통해 개인과 가족, 조직과 사회적 측면의 성공과 만족을 얻기를 바란다. 일부 미래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다. 1.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다가오는 미래는 좀 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 사회, 특히 미국 사회는 협소한 전문 분야에 대한 매우 분석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지금껏 우리 시대는 정보를 잘 다루고 분야별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인정받는 지식 근로자의 시대였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열망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화이트 칼라의 업무를 해외로 이전시켰으며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일부 직종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와 삶에 대한 접근을 통해 활기를 얻는다. 또한 내가 하이 컨셉 또는 하이 터치 재능이라고 명명한 능력들을 장려하고 있다. 하이 컨셉은 패턴과 기회를 감지하고 예술적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며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하이터치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잘 유도해내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이를 추구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연구를 지속해왔다. 나는 그 해답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묘한 재능을 6가지로 압축했다. 그리고 이를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이라고 명명했다. 바로 다음에 제시하는 6가지 능력이다. 1.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단순히 기능만 갖춘 제품, 서비스, 경험, 라이프 스타일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이와 함께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좋은 감정을 선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경제적, 개인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삶은 정보와 데이터로 넘쳐나고 있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분명 당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낼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설득, 의사소통, 자기 이해 등은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밑받침이다. 3.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 및 정보화 시대에서는 집중과 전문화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화이트 칼라 업무가 아시아로 넘어가거나 소프트웨어로 인해 줄어들매 따라 그와는 반대적인 특질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겨났다. 즉, 작은 부분들을 붙이는 능력, 내가 조화라고 부르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현 시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은 분석이 아니라 통합이다. 즉,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질적인 조각들을 서로 결합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4.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필요하다. 논리적인 사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보가 풍부하고 분석적인 도구가 발전한 세계에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다른 이를 배려하는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5.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놀이도 필요하다. 웃음, 명랑한 마음, 게임, 유머가 건강 면에서나 사회적 성공 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은 많다. 물론 진지해져야 하는 때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지나친 진지함은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적인 풍요로운 삶도 망치고 만다. 하이 컨셉 시대에는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 면에서 마음의 여유를 즐길 필요가 있다. 6.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숨막힐 정도로 풍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물질적 풍요는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생존 투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좀 더 깊은 의미를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목적의식, 초월적인 가치,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감이 그것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필수적인 재능으로 떠올랐다. 이들 재능,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의 이 재능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직업적 성공과 개인적 만족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를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 책에서 많은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인도 뭄바이의 웃음 클럽을 방문하고 디자인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를 탐방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의 미소가 진실인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 뇌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할 것이다.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능력들은 대부분 우리의 우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두뇌는 크게 두 개의 반구로 나뉘어 있다. 왼쪽 반구인 좌뇌는 순차적, 논리적, 분석적 활동을 한다. 우뇌는 비선형적, 직관적, 전체론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흔히 부당하게 과장되어 온 측면도 있다. 그리고 어떤 간단한 일을 하더라도 양쪽 뇌가 모두 협력 수행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양쪽 뇌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잘 파악하면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을 이해하고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보는 일에 대하여 강력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겪었던 일화를 먼저 소개하면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허리띠를 풀고 누운 채 마치 커다란 휴지통처럼 생긴 기계 속에 들어가 내 두개골에 전극을 꽂고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실험에 참여했다. 2. 새로운 미래의 중심에 우뇌가 있다.
먼저 그들은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관찰하기 위해 전극을 내 손가락에 붙였다.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거짓된 마음을 품는다면 여지없이 땀이 날 것이며 기계장치는 그 미세한 변화를 포착할 것이다. 이윽고 그들은 누울 곳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 매트는 병원 진찰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푸른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오목하게 파인 곳에 뒷머리를 두고 몸을 뉘었다. 잠시 후 그들은 내 얼굴 위로 한니발 렉터, 즉 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연쇄 살인범을 말한다. 그 한니발 렉터에게 물렸던 제갈과 흡사한 쇠창살 마스크를 꺼내들었다. 나는 움찔했다. 문득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연구원이 손을 뻗어 두꺼운 반창고 통을 집어들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당신의 머리를 테이프로 고정시켜야겠네요. 정부 소유의 이 커다란 빌딩 밖에서는 5월의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냉기가 감도는 반지하 방 한가운데에 고정된 채 두뇌에 대한 정밀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껏 40년 이상 내 두뇌와 함께 살아왔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들여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사람의 뇌를 그린 그림이나 사진 등은 본 적이 있었지만 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동안 나는 바야흐로 아웃소싱, 자동화, 혼돈의 시대에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연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변화를 겪는지 궁금했다. 그리하여 워싱턴 DC 외곽에 자리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관하는 실험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 실험에는 나의 뇌가 쉬고 있을 때와 일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비교 촬영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어린아이의 난독증 또는 알츠하이머 병의 메커니즘에서부터 아기의 울음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의 경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과학과 의학 분야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다. 뇌를 관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그 실마리를 얻고 싶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작업을 뇌의 어떤 부위가 담당하는지, 각 작업의 형태마다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단서를 잡고자 했던 것이다. 이윽고 기술자들이 매트에 누워있는 나를 원통 구멍으로 밀어넣었다. 마치 커다란 짐승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 팔은 각각 양측에 묶인 채 천장을 코앞에 두고 누워있자니 아무도 없는 적막한 어뢰 안에 홀로 남겨진 듯했다. 내가 몸을 누인 곳은 GE의 세계 최첨단 자기 공명 영상장치인 시그마 3T의 한복판이었다. 이 250만 달러짜리 녀석은 인간 몸의 내부를 고품질로 촬영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냈다. 이 거대한 장비는 양쪽으로 약 2.4m 길이에 무게는 16톤에 달했다. 기계의 중앙은 지름이 약 60cm쯤 되는 개방형 원통 모양을 하고 있었다. 틱, 틱, 틱.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헬멧을 쓰고 있는 나의 머리를 누군가 밖에서 마구 두들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윽고 징 하면서 진동을 하다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징 소리를 하며 진동음을 낸 후 고요해졌다. 그 후 30분 동안 그들은 나의 뇌를 촬영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 지금껏 내가 접해온 다른 사람들의 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왠지 좀 실망스럽기도 했다.
가운데 부분에 가는 수직 분기선은 뇌를 양쪽으로 균등하게 구분해 놓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매우 선명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었다. 대뇌 방구들이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이라고 연구원들은 기록했다. 이는 내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1.3kg짜리 덩어리가 서로 연결된 두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중 하나는 좌뇌, 다른 하나는 우뇌라고 불린다. 이 두 개의 방구는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형태와 기능은 사뭇 다르다. 처음에 진행된 뇌 촬영은 앉아서 증명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했다. 나는 내 뇌가 잘 찍힐 수 있도록 여러 포즈를 취했고 기계는 그런 뇌의 모습을 빠짐없이 포착했다. MRI로 찍은 뇌 사진은 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한편 새로운 기술인 fMRI, 즉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은 활동 중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연구원들은 내가 그 기계 안에서 뭔가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예를 들어 콧노래를 부르게 하고 농담에 귀 기울이게 하고 수수께끼를 풀게 하면서 어느 쪽 뇌로 피가 흘러가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는 뇌 사진에 그대로 드러났다. 활동하는 뇌의 부위에 커다란 검은 얼룩이 보였던 것이다. 비유하자면 위성으로 촬영한 기상사진이 어느 곳에 구름이 모여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나 할까? 연구원들은 하이테크 프링글스, 즉 긴 깡통에 포장된 유명한 감자칩 브랜드를 말한다. 하이테크 프링글스 깡통 속으로 나를 다시 밀어넣었다. 이번에는 잔망경처럼 깡통을 세워서 내가 기계 밖 스크린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내 오른손에는 버튼이 달린 막대가 쥐어졌는데 막대에서 나온 선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내 뇌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작동하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나의 뇌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극단적인 표정의 흑백 인물 사진, 즉 거구의 야오밍 농구 선수에게 발을 밟힌 듯한 여성의 사진이나 바지를 안 입고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 막 깨달은 듯한 사람의 모습을 스크린에 비췄다. 그런 후 이들의 얼굴을 없애고 각기 다른 사람 사진 2장을 스크린에 비췄다. 나는 손에 쥔 버튼을 이용해 2장의 사진 중 처음에 봤던 사람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을 지목해야 했다. 예를 들어 연구원들은 내게 다음과 같은 얼굴을 보여주었다. 나는 아래쪽 우측 남자 사진이 처음에 봤던 여자의 얼굴과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는 문외아에게나 어울리는 문제였다. 표정 연결 문제가 끝나고 난 뒤 나는 또 다른 인지 능력 테스트로 옮겨갔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색상의 사진을 슬라이드 쇼처럼 차례로 보여주었다. 나는 각각의 사진들이 실내에서 벌어진 장면을 찍은 것인지 야외에서 벌어진 장면을 찍은 것인지 판단한 후 해당 버튼을 눌렀다. 어떤 사진들은 기괴하고 요상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들은 평범했을 뿐 그다지 불쾌감은 주지 않았다. 이를테면 카운터에 커피 머그잔이 올려진 장면, 몇몇 사람들이 총을 휘두르는 장면, 변기가 오물로 넘쳐나는 장면, 또는 폭발 장면 등이었다. 집중을 요구하는 작업이긴 했지만 크게 긴장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앞의 문제들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내 뇌 속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뇌 사진으로 짐작컨대 놀라는 얼굴 표정을 볼 때는 우뇌가 활동하고 다른 편 뇌는 우뇌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내가 아래와 같이 총을 겨누고 있는 위협적인 사진을 볼 때는 좌뇌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물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좌뇌와 우뇌가 일정 정도 함께 작용했다. 나는 두 종류의 실험을 하는 동안 내 뇌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fMRI로 나의 뇌를 관찰한 결과 얼굴 표정을 보는 실험에서 확실히 좌뇌보다 우뇌가 반응을 했으며 총을 겨누는 악당 사진을 볼 때는 주로 좌뇌가 반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왜 그럴까? 학습 창고의 좌뇌, 직관 우선의 우뇌. 뇌의 밑부분에는 두려움이나 혐오 등의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라는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기관은 이들 좌뇌와 우뇌 밑에 각각 아몬드 모양으로 자리 잡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감지하며 신호를 보낸다. 이를테면 우리 몸에서 국토 안보국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내가 MRI 기계에 들어가서 화가 난 사람들의 사진과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진들을 보았을 때 경보 신호를 보낸 것도 바로 이 편도의 기능이었다. 문제는 각각의 이미지에 따라 좌우측 편도가 각각 다른 경보를 발동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뇌 스캔 결과를 보고 안 사실이었지만 얼굴 표정을 볼 때는 우측 편도가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했다. 반면에 내가 특정한 장면을 보았을 때는 좌측 편도가 더 활동적이었다. 말하자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볼 때는 우뇌가, 특정한 장면을 볼 때는 좌뇌가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특정 장면, 예를 들어 총을 들고 있는 남자의 사진을 볼 때는 논리적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저건 총이다. 총은 위험하다. 한 남자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이것은 두려운 상황이다. 등등등. 이런 논리 사슬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왼쪽 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좌측 편도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위험한 상황이다. 의자에서 일어나 유리를 깨고 비상벨을 눌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좌방구의 역할이다. 반면에 사람의 표정을 인식할 때는 오른쪽 뇌가 더 많이 활동한다.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표정을 해석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오른쪽 뇌다. 오른쪽 뇌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통해 그의 기분을 읽어낸다.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 등. 오른쪽 뇌의 이러한 기술은 왼쪽 뇌처럼 분석적인 추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먼저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코를 보고 그 다음에 치아를 보고 하지 않는다. 한 번에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합해 결론을 이끌어낸다. 사실 총을 겨누고 있는 남자에 대해 위험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즉 학습에 근거한다. 만일 예전에 총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다면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총이란 게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할 것이다. 반대로 백인 여성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이웃 사람들 외에는 한 번도 외지 사람과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에게 24쪽에 있는 백인 여성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는 사진 속 여성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는 UCLA의 폴 에크먼 교수가 수행했던 실험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는 사람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사진들을 준비한 뒤 미국 대학생에서부터 뉴기니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35년에 걸친 연구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의 표정을 놓고 서로 다른 감정을 떠올리는 경우는 없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양쪽 뇌는 늘 함께 작용하지만
서로의 주된 기능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좌측 뇌는 논리, 연산, 언어, 분석 능력, 오른쪽 뇌는 종합, 감정 표현, 문맥, 그리고 큰 그림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좌측 뇌는 학습에 의해 그 기능이 좀 더 우수해지는 데 반해 우뇌는 학습적인 경험과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저 뇌와 마이너 뇌에 대한 오해. DNA 발견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은 두 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뇌는 지금껏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한 가장 복잡한 물건이다. 뇌가 복잡한 물건이긴 하지만 해부학적인 모양은 좌우 대칭으로 지극히 단순하다. 거의 비슷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을 법한 이 좌뇌와 우뇌에 대한 조명은 놀랍게도 그다지 공평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좌뇌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뇌는 좌뇌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했다. 좌뇌는 우리가 뇌에 기대하는 모든 역할, 즉 이성적, 분석적,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뇌는 비언어적, 비선형적, 그리고 본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좌뇌는 메이저 뇌, 우뇌는 마이너 뇌 취급을 받았다. 마치 학자와 정치가 변호사의 역할은 중시하면서 예술가와 이야기꾼들은 이방인 취급했던 인류의 역사와 비슷하다. 이러한 좌뇌 중심적 사고는 히포크라테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의사들은 심장과 같은 쪽에 위치한 좌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1800년대 과학자들은 이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1860년대 프랑스 신경학자 파울 브로카는 좌방구가 언어 구사 능력을 조절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10년 뒤 독일 신경학자 카를 베르니케 역시 언어 이해 능력에 대해 이와 비슷한 발견을 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은 확실한 3단 논법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언어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질이다. 언어 구사 능력은 뇌의 좌측에서 나온다. 따라서 사람은 좌측 뇌를 통해 인간다워진다. 이러한 견해가 100년 동안 지속되던 가운데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로저 스페리 교수는 뇌에 대한 획기적인 학설을 발표했다. 이는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스페리 교수는 간질 발작 때문에 양쪽 뇌를 연결하는 3억 개의 신경 섬유 다발인 뇌 들보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연구했다. 그 결과 스페리 교수는 뇌에 대한 기존의 이론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언어적 능력과 관계가 없고 정신적인 활동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우방구가 실제로는 정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한 차원에서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한다. 즉, 우뇌는 좌뇌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스페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좌방구와 우방구는 각기 다른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 즉, 좌뇌는 순차적으로 반응하고 분석에 뛰어나며 언어를 담당하는 한편 우뇌는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패턴을 감지하며 감정과 비언어적 표현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스페리 교수는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사실 스페리 교수가 실험실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예술학 강사
베티 에드워즈의 도움이 컸다. 1979년 에드워즈는 운회로 그림 그리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예술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통념을 부정했다. 그림 그리기는 실제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얼마나 제대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다. 그리고 제대로 보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두목 행세를 하려는 좌뇌를 조용하게 만든 다음 우뇌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된다는 것이다. 좌뇌를 통해 경험하고 습득했던 모든 학습적 노하우를 걷어버리고 그저 우뇌의 감각에 맡기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에드워즈가 과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비판했지만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로 떠올랐고 예술학 강의에서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스페리 교수의 선구적인 연구, 에드워즈의 예술가적 영감, 그리고 활동 중인 뇌를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준 fMRI의 개발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오늘날 우뇌는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우뇌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뇌에 대한 오해는 서로 상반된다. 하나는 우뇌가 구원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자라는 오해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우뇌에 대해 보이는 제각각의 입장과 판단은 과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하는 이데올로기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점이다. 우뇌가 구원자라는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우뇌의 적절한 평가를 뛰어넘어 숭배로 치닫는다. 그들은 우뇌가 인간의 모든 선과 공정함, 고귀함의 보고라고 믿는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온스타인은 바른 마음, 오른편 마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유명 저자들에 따르면 우뇌가 인간의 생각을 확대하고 정신적 충격을 견뎌내며 자폐성을 치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뇌는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 우리 뇌의 오른쪽 방구는 창의성과 영혼이 깃들여 있는 곳이며 아이디어의 보고다. 이렇듯 우뇌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논리를 퍼뜨리고 다닌 사람들은 우뇌 요리법, 우뇌 다이어트, 우뇌 투자법, 우뇌 회계학 등 각종 우스꽝스러운 표현들을 동원해 우뇌의 장점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우뇌 조깅, 우뇌 승마는 물론이고 우뇌 수비학, 우뇌 천문학, 심지어 우뇌 성교법도 있다. 이는 대부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뇌에 대한 이러한 근거 없는 찬양들이 오히려 우뇌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마지못해 우뇌의 역할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른바 우뇌적 사고가 강조될 경우 인간 사회는 큰 곤경에 처할 거라고 경고한다. 좌뇌가 논리의 힘을 적용해 이룩해 놓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분석적인 사고 능력, 다시 말해 쓰고, 읽고, 더하고, 빼는 등의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감정상의 내용을 해석하고 직관적으로 해답을 구하고 전체적인 이해를 담당하는 우뇌의 활동을 경시한다. 예술가인 양 뽐내고 스킨십을 중시하는 우뇌적 요소들에 너무 주목하면 우리는 분명 벙어리의 멍청한 인간이 되기 십상이라고 여긴다. 이렇듯 우뇌가 파괴자라고 믿는 오해 속에는
우리 뇌의 오른쪽 부분이 분명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해도 어쨌든 열등하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운해는 결코 파괴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앞서 밝힌 대로 구원자도 아니다. 모든 진실이 그러하듯 운해에 대한 진실 또한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다.